김 부장이 대리 사원 시절부터 퇴직연금을 DC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연 900만 원을 납입하는데, 왜냐하면 세액공제가 900만 원이니까요. 매년 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년 내가 5%씩 납입액을 늘리는 겁니다. 내가 30년을 쭉 납입을 한다고 계산할 때요, 수익률이 3%일 때는 대략 12억 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5%일 때는 15억 원, 수익률이 8%일 때는 24억 원이 되고, 수익률이 10% 33억 원이 됩니다. 수익률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이 큰 차이가 나는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1억 원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자격증 따는 데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 2년 정도 이내에 딸 수 있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 잘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거기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 받는 형 진행을 맡은 김성일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총액이 430조 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자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다고 하죠. 퇴직연금만 똑똑하게 잘 굴려도 은퇴 이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는데요.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과 함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똑똑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김 부장 이야기가 화제가 되자 김 부장이 젊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했다면 은퇴 이유가 달라졌을 거라는 뉴스도 많은데요. DB형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DB, DC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 회사의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은 DB형이 당연히 유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오해를 특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독원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DB형의 운용 수익률 나오는데요. 그 2% 뭐 2.5 하는데 그것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DB형의 급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약간 있겠지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DB로부터 받는 내 돈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는 이제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평균 임금 상승률은 우리가 1년에 이제 노사 협의상 결정되는 임금 상승률이 아닙니다. 이 임금 상승률에다가 직급이 올라가서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서 월급이 껑충 뛸 때 하는 임금 상승, 그다음에 내 호봉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임금, 이걸 다 이제 평균한 것이 생에 걸쳐서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5%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는 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운용 수익을 잘 내더라도 401k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5.5 이렇게 이제 길게 보면 수익률인데요.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도 내 임금 상승률이 되면은, 그 이상이 된다면은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나는 승진도 못하고 만년 과장 이러면 그럼 직급 상승률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한 3% 정도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DC형이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DB가 DC가 어느 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임금 피크제 들어가시는 이제 제가 은행 다닐 때 선배님들 보면 은행에서 알아서 DC로 변환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으로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DC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회사의 급여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경우에는 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속의 김 부장은 아마도 퇴직연금을 그냥 DB로 운용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DB형으로 놔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이제 내가 임금 상승률이 우리 직장이 높지 않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승진이 통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분들은 이제 DB형이 이제 손해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DB와 DC의 큰 차이점 하나는, DB는 회사에 이제
그 계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적립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사회 적립이 적게 돼 있더라도 기업이 줄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기업이 적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런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퇴직금 못 받는다. 예. 제일 우선적인 순위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자산이 없을 때는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DB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수급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퇴직하면은 나의 퇴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받아야지 하는데 사회 적립을 해놓으면은 받는 게 확실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도 사회 적립을 의무화해 놓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페널티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 비율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DB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는 그에 비해서 나의 가상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2분의 1씩 매년 내 계좌에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어떻게 되든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큰 대기업들은 DB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좀 DC형을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그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DC형인데 모아서 이제 기금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DC형을 좀 집합해서 기금형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강의하러 가서 여러분들 DB 갖고 계세요? DC 갖고 계세요?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하면 DB입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DC형은 당연히 자기가 상품을 선택하고 계좌에 나오니까요. 그건 아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좀 이제 파악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 부장이 뭐 대리 사원 시절부터 퇴직연금을 DC로 전환을 해서 뭐 글로벌하게 주식, 채권 같은 뭐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20-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을 테니까 장기 복리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잘못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 오해하실까봐 제가 계산을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저기는 DC형은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갖다 대고 DB형 이 수익률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좋네 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니까요. 그걸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계산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연 얼마씩 납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 300만 원을 납입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9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가 900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연 900만 원을 납입하는데 매년 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년 내가 5%씩 납입액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900만 원 납입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90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30년을 쭉 납입을 한다고 계산할 때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연금 적립하고 딱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대충 해보니까 수익률이 3%일 때는 3%일 때는 이게 대략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수익률이 5%일 때는 15억 원 정도 되고요. 수익률이 8%일 때는 껑충 뜁니다. 24억 원이 되고 수익률이 10% S&P 500의 수익률이 됐을 때는 33억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이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DB형과 DC형은 이 수익률 차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DB형에 비해서 DC형이 3%포인트가 높다 하면은 이 3%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형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세액공제되는 금액 거기에다가 임금 상승률만큼 내가 적립액을 이제 쭉 늘려간다. 여러분들이 이게 연금할 때 이 부분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300만 원 넣으면은 내 소득이 올라갔는데도 300만 원 넣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은 늘리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쭉 한다고 하셨을 때 내가 몇 %의 수익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 8%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면은 12억과 24억 해가지고요. 이 기간은 35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2억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10%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요. 3%하고 8% 차이 같으면은 35년 뒤에 900만 원씩 그리고 임금 상승률만큼 내가 조금씩 늘려서 넣었다고 했을 때 35년 뒤에 12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굉장히 금액이 커서 저 놀랐는데 저도 그
되게 막 독자분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강의도 잘 들었고 책도 잘 봤고 그래서 뭐 노후를 위해서 뭐 연금저축 IRP 하는 거 좋다. 근데 내가 지금 저축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퇴직연금에 돈이 이제 있지 않냐고. 네. 그거를 신경 써서 잘 굴리시라고. 지금 수익률 계산해 준 거 보니까 이것만 정말 잘 굴리셔도 은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에 9%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8.33% 들어가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17.33%를 저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액공제되는 금액을 넣으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한 25%를 저축을 하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원리금 분할 상환하시면은 한 50% 저축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택 사서 연금 다 하시면은 내 소득의 40~50%는 하여튼 저축 강제저축 되고, 네, 노후 준비 되고, 집도 뭐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내가 저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저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5억짜리, 10억짜리 저축을 타겟으로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똑같이 저축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예금 부동산 말고 이 주식이나 이런 좀 수익률이 많이 난 투자 상품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올해. 그럼 또 내년에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주식이 이제 금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금은 예를 들어 1980년에 비해서 20년 지나서 금은 가격이 7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가는 게 아니라요. 올라갔다 뚝 떨어져서 한동안 옆으로 가고 오르고 그럽니다. 이런 건 장기 투자하면 위험해요. 내가 어떤 국민에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 시간을 한 30년, 35년을 내가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기간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국민에 들어갔냐 부분이 조금 많이 나게 돼요. 이제 좀 떨어지지만 또 다시 회복되게 되니까요. 이게 첫 번째고 주식이라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게 특히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물론 운 없으면 한 10년 동안 힘들 수는 있는데요. 여하튼 그게 이제 주식의 이제 프로세스의 특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은 적립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저축할 투자할 돈은 훨씬 많이 남아 있고 지금은 5에서 10%만 하는 것이니까요. 아주 마이너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저도 이제 DC형을 하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아픈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자기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장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저는 그래서 연금으로 적립하시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훨씬 줄어든다고 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리거든요. 길게 보라고, 길게.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서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2030 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드려요.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2030 세대들은 어떻게 연금 계좌를 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30은 뭐 당연히 이제 주식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뭐 여하튼 젊을 때는 그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당연히 옳고요. 이제 저 퍼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자산 관리에 퍼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탁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을 해가지고 주식시장 참여도에 관한 퍼즐이고, 두 번째 퍼즐이 이제 어뉴이티 퍼즐입니다. 연금화 퍼즐인데요. 첫 번째 퍼즐은 뭐냐 하면은 2030 주식의 비중을 충분히 늘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퍼즐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극명하게 낮게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이유는 있습니다. 주식하는 대신 주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미국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그런 거 감안치 않더라도 이 계좌 내에서는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요. 그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 그 다음에 어뉴이티 퍼즐은 지금 하시는 일인데 인출할 때 이제 연금화하지 않고 목돈 찾아가지고 내가 뭔가
김낙수 부장처럼 이제 상가를 산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개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젊을 때는 저는 뭐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저는 주식을 사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전부터도 이야기하고 다닌 지가 한 8, 9년은 된 것 같은데요. S&P 500을 사면서 통화 해지하지 말고 달러로 사라 한 것이 꽤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뭐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뭐 모두 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주식을 한 80% 해놨는데 50대 가서도 80에 놓으면 안 되고요. 50대 가서는 한 50%이 정도로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바꾼다는 것인데 그래서 생애에 걸쳐서 연금의 자산 배분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주식의 비중을 처음에는 높였다 그다음 차츰차츰 낮춰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개인들이 하기 귀찮으면 타겟 데이트 펀드가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놓아두세요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게 타겟 데이트 펀드가 지향하는 바는 동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자산 배분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2030 때는 풀로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걱정은 뭐 되기도 하실 텐데요. 적립이라는 그 자체가 리스크를 많이 줄여줍니다. 오래 기다리시라는 뜻이 아니라요. 지금 조금 적립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연금은 넣어놓고 까먹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4050처럼 은퇴가 좀 얼마 안 남은 세대들한테도 지금이라도 DC형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이 자산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너무 잘한다고 옆에 DC형이 한참 한 2, 3년 엄청난 수익률을 얻었다 나도 가야지 이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 따라갈 때가 거의 뭐 제 경험상 거의 건물의 한 30% 지점에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를 더 먹고 아주 기뻐하다가 이제 더 떨어질 때 신나게 떨어지는데요. 뭐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라서 부안해동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DB형으로 갖고 있는 수익률하고 DC형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10년, 15년 동안 내 임금이 올라가는 것 이걸 계산해 보셔가지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5% 그럼 저는 DB 하시라고 합니다. 5%로 해서 꾸준하게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DC 하는 사람들이 12%, 15% 냈다고 그러는데요. 또 한번 마이너스 5% 이러고 나면은 2, 3년 지나면은 5% 꾸준하게 낸 사람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5%를 꾸준하게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거의 5%로 앞으로 나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오를 것 같다면은 DB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DC형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내가 정말 자산 운용에서는 내가 천재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되시면은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DC형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고민하고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은퇴를 앞둔 현실의 김부장들이 1억 원 정도를 연금 계좌에 모아놨다라고 했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로 꾸리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1억 원으로 우리가 소득을 벌 수 있는 정도가 별로 안 많습니다. 안 많고요. 종신연금으로 한다면은 뭐 한 50만 원 정도, 자기의 원금까지 다 훼손당하는 것이 정액형으로 5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받는 정도이니까요. 그 정도 이제 기대 수익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1억 원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자격증 따는 데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 300을 만들 수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수습을 할 때는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처음 부임하고 2개월 정도 안에 제일 많이 그만둡니다. 야, 내가 이 월급 받고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되나 하면서요. 그래서 1년을 견디고 나면 이제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년 수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월급이 확 오르고 큰 단지로 옮겨가게 되면서 나아지는데요. 뭐 그렇게 나중에 해서 이제 월급이 많아지면 자기가 여기 1,000만 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아웃풋을 얻는 것이죠. 저는 그 1억 원을 어떤 금융자산에 투자한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가지고
그중에 1,000만 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다 교육비도 국가에서 떼주기 때문에요.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돈 받으면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자격증을 따시는 데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너무 어려운 걸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노후에 공부하다가 끝나버리고요. 뭐 그냥 그 불확실하고 삶이 불확실해져요. 내가 올해 안 되면은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요. 너무 쉬운 거를 또 타겟을 하면은 그 해봐야 딱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걸 잘 선택을 하셔가 내가 한 2년 정도 이내에 딸 수 있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 잘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거기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자산 포트폴리오 만들면은 뭐 그냥 뭐 인컴 펀드 아니면은 뭐 인프라 펀드 뭐 이런 정도 하여튼 섞어 가져야 됩니다. 배당주, 인프라, 리츠,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김 부장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 하나만 잘 운용해도 노후 준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 김 부장 사례는 사실은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레버리지해서 부동산 상가산 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엄청난 리스크가 거기 들어있다는 걸 이제 좀 보셔야 되고요. 퇴직연금을 이제 잘 관리해서 큰 돈을 벌려면은 중간에 인출을 안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중도 인출을 하기 시작하면 돈이 복리 효과도 안 되고 이제 찾아지지도 않으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내가 이 안에 뭘 집어넣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을 때는 이제 투자 자산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중을 쭉 줄여가는 그런 전공법을 쓰시는 것이 확실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나는 퇴직연금이라고 연금을 찾았는데 연금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제 목돈으로 이렇게 퇴직연금을 이제 직장을 나가면 주게 됩니다. IRP에 있든 말든. IRP 같은 경우는 55세가 넘어가면 내가 마음대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돈으로 내 손에 쥐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세 번째, 아까 두 개 말씀드렸고 큰 리스크가 있을 때입니다. 그게 김 부장의 사례에서 그걸 다 찾아봐 가지고 돈을 빌려서 상가를 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걸 이제 연금화해서 다른 걸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을 만드는 그 스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돈의 단점 중에 하나가요. 뭐냐 하면은 이게 주변에서 목돈이 있으면은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요. 저 이전에 잘 아는 분 같은 경우에 그때 돈으로 7억 원인가를 은행에 종신연금을 맡겨놓아버리고 연금을 받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은행에 보험사에 줘버리면은 자기도 못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포기를 하고 달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목돈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 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목돈으로 내가 퇴직급여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연금 받는 형,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경록 고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